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원구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실 DNA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많이 좀 줄이고요. 대신 그 앞에 의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공학과에 있는데요. 의공학 조금 좀 생소하실 텐데 의공학의 선구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희 생각인데 퀴리 부인이신 것 같아요. 퀴리 부인 하면 여러분 훌륭한 과학자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라돈 발견하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죠. 근데 그런 것 말고도 1차 세계대전 때 퀴리 부인께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전쟁이 나니까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을 맞았을 때 총알을 빼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배를 많이 갈라야 돼서 출혈도 많고 아주 안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총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첨단 장비였겠죠. 그래서 어디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퀴리 부인께서 모금도 직접 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장비를 트럭에다가 이동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만드셔서 실제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많은 분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공학의 선구자가 퀴리 부인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이 전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님께서 쓰신 전기인데 마담 퀴리라는 전기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자료를 한글로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학생들 위해서 한글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다가 다시 그냥 영어로 놔뒀습니다. 한글로 바꿔도 단어가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공학 하면은 의료기기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꼭 의료기기에만 관련한 건 아니긴 한데요. 오늘 의료기기 조금 말씀드리려고. 의료기기에는 진단기기도 있고 치료기기도 있습니다. 진단에는 아까 엑스레이 같이 영상 장비도 있고요. 생화학 진단, 피검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치료기기에는 수술 도구도 있고,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신 분을 위해서 자극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 제가 의공학 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기 만들 때 의료기기는 다른 제품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 몇 가지 좀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리프로듀서블 하다는 거는 언제 해도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그리고 표준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 그리고 측정하는 것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비슷하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가 좀 비슷한데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회로가 들어간 거를 가지고 의료기기를 오래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거 제가 25년쯤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인터넷이 보급이 되니까 의료 서비스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재택 진료하는 거가 집에 이렇게 집집마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집에서 이렇게 화상통화하면서 생체 신호 측정도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혈압과 중풍 때문에 고생했던 이 씨는 지금도 갑자기 숨이 차거나 혈압이 오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원격 진료 시스템을 들여온 뒤부터는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요즘 이 씨는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자신이 직접 한 뒤 네, 중간에 끊었는데요.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끊었냐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처음 만들 때 이 서비스를 할 때에는 독거노인들을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혼자 계신 노인분들, 그리고 그때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 점점 고령화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촬영할 때 제가 저 자리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만들어서 가져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 파란색에다가 피를 묻혀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다른 데다 묻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거를 사용자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해도 쉽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인분들께서. 특히나 표준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장비들을 만들었는데 뭐 측정할 때는 앞으로 나란히 정확하게 해야 된다든가, 숨을 내쉴 때 정확하게 코를 막고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심전도를 측정할 때 전극을 다 색깔 다 팔다리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다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인분들 쓰시기 쉽지 않겠다 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구속 측정,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어떤 거를, 혈압을 내가 꼭 측정해야겠다, 혈당을 측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기에 앉으면 체중을 측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니면 목욕할 때 심전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침대에 자는 동안에 심전도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꼭 그런 대단한 의료기기 또는 그런 측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냉장고를 하루에 한 20번씩 여다 드시다가 하루에 한 번도 안 여다 드신다. 그러면 뭔가 식욕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뭐 욕조에서 하는 거, 아니면 변기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전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심전도를 왜 측정하겠어요? 진단을 하려고 측정하는데, 진단을 할 때 필요한 신호는 이렇게 표준으로 맞춰서 한 그런 것에 의해서 진단을 하니까 요거는 12채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채널 측정한 거에서 진단이 다 되지는 않아요. 요즘 스마트워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전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예쁜 파형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맥박 정도.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왜? 표준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말씀드릴 텐데요.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측정하려고 하는 거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A를 알고 싶은데 A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A하고 관련이 있는 B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B를 찾을 수 있으면 B는 그럼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럼 B를 측정하고 B로부터 A를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심박출량을 측정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박출량 측정을 하려고 대동맥을 잘라서 받아서 이거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원치 않겠죠. 뭐 직접 측정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키 측정할 때는 직접 잴 수 있죠. 몸무게도 직접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간의 크기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간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직접 측정할 수가 없죠. 직접 측정하려면 배를 이만큼 열어야 되잖아요.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비단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서 뭐 인터스텔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주선 만드는 것도 어렵겠지만 일단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정하려고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 우리가 어느 별로 갈지 저 별 중에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왜 찾을 수 없죠? 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최소한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 같은 별이니까 저 멀리서도 보이고, 우리는 태양에 사는 게 아니라 지구처럼 행성에 살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그럼 이 안 보인 이렇게 많은 별들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A를 원하는데 A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관련 있는 B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도입 강연에서 원심력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실에다가 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돌려본 적 있으세요? 돌릴 때 여러분 손도 조금씩 이렇게 실에서 구슬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러분 손도 돌아요. 왜? 뭐 손이 더 무거우니까 조금 돌고 가벼운 게 더 크게 돌지만 무거운 것도 같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물썰물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인지 아세요? 2번이에요. 밀물썰물이 왜 생긴다고 배우셨어요? 다리 끌어당겨서 생긴다고 배우셨죠. 근데 다리 끌어당겨서 생기는 거면 하루에 한 번이어야 돼요. 왜? 달은 여기 있고 지구는 여기 있으니까 끌어당기면은 달 쪽이 볼록하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밀물썰물은 하루에 한 번이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2번이에요. 왜 2번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원심력 생각하면 달이 이렇게 돌지만 지구도 살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 반대편은 원심력 때문에 물이 볼록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도 볼록하고 반대편도 볼록하고 그러니까 밀물썰물이 하루에 2번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여기에 지구 같은 별이 있으면 저게 흔들리는 게 보이겠죠. 근데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보이겠죠. 지구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여기도 몇 년을 걸쳐서 보다 보면은 살살 흔들리는 별이 있으면은 그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큰 행성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온도는 얼마인지 중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재밌는 예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사이언스 잡지를 보다 보니까 요 물고기 우리 보통 바닷가에서 보이는 흔한 물고기는 아니죠. 딱 봐도 깊은 바다에 살게 생겼죠.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컬러를 본다는 거예요. 이 깊은 바다에는 햇빛도 없는데 우리처럼 컬러를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보통은 햇빛이 없는 데 사는 생물들은 눈이 퇴화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눈이 이렇게 클 뿐만이 아니라 컬러를 본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한 가지는 뭐 일단 컬러를 본다니까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왜 궁금했지? 그런 것도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생명인지 컬러를 보는지 굉장히 간단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 O자가 보이면 색깔이 잘 보이는 거고 O자가 안 보이고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으면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 알 수 있지만 물고기한테 읽어보세요 하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를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한테 가르치려고 내가 내려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물고기를 끌어올리면 물고기가 깊은 바다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죽을 것 같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들은 그걸 알려고 물고기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유전자가 뭘 담고 있죠? 결국에 단백질을 인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세포가 3원색이라고 하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보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는 시각세포들에 있는 단백질들이 다 달라요. 다르게 생겨서 각각 그 색깔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렇게 생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네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색깔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있네. 그러면은 이 물고기는 생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잘 보는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물어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의공학 의료기기로 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수술할 때 심부 체온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간 안쪽에 있는 체온을 측정한다고 해보세요. 겨드랑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간 안쪽에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생각해도 쉬운 방법이 떠오르는 게 있죠. 이렇게 스테이크 온도 측정하는 것처럼 푹 찌르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원치 않겠죠. 하지만 뭐 생명을 막 오가는 그런 중요한 수술을 할 때에는 찔러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찌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온도계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되게 이런 온도계 되게 싸요.
그리고 A를 아는 건 되게 간단한데 A를 아는 게 직접 알기가 어려워서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온도랑 관련 있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새로 응용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렇게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땅이 뜨거워서 땅에 가까운 공기가 약간 팽창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속도가, 음파가 빨리 전달돼요. 그러면은 소리가 가다가 바닥에서 빨리 가니까 이렇게 위로 휘는 거죠. 밤에는 땅바닥이 더 차가우니까 반대로 이렇게 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새하고 쥐는, 그러니까 이제 새는 위에 있는 것, 쥐는 땅에 있는 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이미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 이미 알았죠. 답이 나왔죠. 이게 뭔가요? 초음파 사진이죠. 초음파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를 얻죠? 초음파를 발사해서 반사돼서 오는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초음파에서도 갔다 오는 시간이 온도별로 다르겠구나. 그러면은 초음파 영상을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어떤 그 특정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찔러 넣지 않고도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신호로부터 안쪽에, 간 안쪽에 있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압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는데 녹내장에 걸리면 안압이 올라간대요. 안에 압력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압력을 측정해야 된대요. 어떻게 압력을 측정하면 될까요? 압력 센서를 푹 찔러 넣으면은 당연히 측정은 되겠지만 정말 아프겠죠. 그래서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눈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제법 딱딱하거든요. 근데 눈 요 조직이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 물고기 뭐 동태 같은 거 눈알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게 안에 부풀어 있어서 이렇게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풍선처럼 생각하고 이게 눈동자인데 빛을 쏘면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볼록 거울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반사될 때 퍼져가지고 빛이 별로 안 들어오겠죠. 근데 앞에서 공기를 폭하고 발사해요. 근데 공기를 압력을 줬는데 안의 압력이랑 공기랑 압력이 비슷하면 여기가 평평해지겠죠. 그럼 반사가 잘 되겠어. 그러면은 빛이 밝게 보이겠죠. 압력이 너무 강하면 쏙 들어가겠죠. 그럼 오목 거울이니까 또 빛이 반사가 퍼져요. 그럼 또 신호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잘 들어올 때가 평평할 때, 그때가 안쪽 압력이랑 지금 쏴준 압력이랑 같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안과에 가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그냥 바람이 순간 퍽퍽퍽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반사되는 걸 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A를 알고 싶은데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련 있는 B를 찾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 시계에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능도 있어요. 산소 농도도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산소 센서가 있었을 때도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그렇게 작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피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피를 주기적으로 뽑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피 색깔 기억하세요? 약간 검은티티, 약간 어두운 색깔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맥혈은 조금 더 선홍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피가 동맥하고 정맥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다니죠, 여러분. 그래서 산소가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은 색깔을 보면 산소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색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빛을 비춰가지고 투과되는 색깔을 봐서
간접적으로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 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측정하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거기에 닿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들 과 관련된 건데 내시경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위 벽 안을 찍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카메라예요. 카메라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카메라, 여러분도 스마트폰 카메라 많이 찍어 보셨을 텐데 간단한데 아주 쉬운 건데 위 안쪽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의료기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시경을 해보면은 막 여기는 별로 이렇게 굵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훨씬 굵어요. 막 입에 들어오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삼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런 알약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약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뱃속을 쭉 타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이제 보여주는 알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약도 그렇게 작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알약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알약이 이렇다니까 이거 먹으라면 잠깐만 저 그냥 이거 할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러 갔다가 잠깐만요 다시 알약 먹을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이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 측정을 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뭔가요? 아기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인데 경우에 따라서 아기의 피 검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기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클 때가 아니라 가능한 작을 때 피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 검사도 별로 어렵진 않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피 뽑아 보신 적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피 이렇게 잘 뽑아 주세요. 금방 뽑는데 근데 그때는 팔에서 피 뽑을 때는 팔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기는 안 보이잖아요. 접근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조그맣기도 하고 하니까 저 조그만 아기한테서 피 5ml 이렇게 뽑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찾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DNA 얘기를 할 텐데 세포 안에 DNA가 있잖아요. 근데 DNA가 세포 안에 있는데 세포가 이제 우리도 세포가 계속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세포가 죽으면은 그 안에 있던 DNA가 흘러나와서 피를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셀 프리 DNA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기 피 안에도 아기 DNA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하고 혈액형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 피하고 아기 피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기 피에 있는 DNA가 엄마 몸으로 조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 피를 뽑아서 DNA를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물론 엄마 DNA가 훨씬 많겠지만 그 안에 아주 조금씩 아기 DNA가 있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닿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A를 알고 싶은데 A를 알기가 어려울 때 관련 있는 B를 찾는 것 그런 게 의공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NA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DNA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이지 않습니까? 세포에 DNA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포핵이라는 또 작은 대 안에 감겨 있어요. 근데 염색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DNA가 이렇게 뭉쳐서 보이는 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날 때 그때 잠깐 보인다고 해요. 평소에는 퍼져 있어서 잘 안 보이고 근데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중 나선인데 그러니까 두 가닥으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DNA가 AG, TC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T하고 A하고 항상 짝이고 C하고 G하고 항상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DNA에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mRNA 여러분 mRNA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우리
코로나 때 백신이 mRNA 백신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DNA에서 DNA가 결국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단백질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m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갑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러냐를 말하기는 왜 과학에서 왜라는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단계 직접 안 가고 한 단계 거쳐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라기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DNA는 한 가닥밖에 없잖아요. 한 쌍밖에 없으니까 그 세포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DNA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계속 단백질을 계속 만들다가 요 하나 망가지면은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노래가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에서 새로 복사를 하면 괜찮아요. 여기도 복사한 것도 소리가 괜찮아요. 근데 또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 또 복사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럼 100개를 복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본에서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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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00번째가 되면은 100번째는 소리가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원본에서 100개를 다 만들면 원본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본에서 10개만 복사하고 10개에서 또 10개씩 복사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한 쌍이 있는 요 원본이 중요하니까 원본을 놔두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만들면은 원본이 좀 보호가 되는 그런 장점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DNA 염기 서열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DNA가 한 칸 한 칸이 0.3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데 1 나노미터는 1 마이크로미터, 1밀리미터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손톱 두께 정도 1밀리미터인데 1 나노미터는 그거의 1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모양 보면 T하고 A, C하고 G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사진을 찰칵 찍으면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T, 이렇게 생겼으니까 A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사진기가 없어요. 우선 현미경으로는 그렇게 작은 걸 볼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 보면은 보이긴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찍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A를 알고 싶은데 A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관련 있는 B가 무엇이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 언제 보인다고 그랬죠? 세포 분열할 때 DNA도 똑같이 복사가 되잖아요. 누가 복사해 주나요? DNA 중합효소라는 게 복사를 해줘요. 근데 걔가 되게 잘한대요. 100만 개 중에 하나도 안 틀릴 정도로 딱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면은 그러면은 DNA 중합효소 보고 알아맞추라고 그러고 우린 옆에서 걔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 있는 가느다란 한 가닥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DNA예요. 그리고 여기 강낭콩처럼 생긴 게 DNA 중합효소예요. 그러면은 DNA 중합효소가 막 열심히 카피해서 두 줄을 만들 거 아니에요? 복사해서. 그러면 그 신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AG, TC에 각각 다른 형광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DNA 중합효소가 철컥하고 하나를 넣었는데 파란색이 보였다. 그러면은 G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반대편에 C가 있었겠네 라고 알 수 있죠. 아니면은 철컥하고 넣었는데 빨간색이 보였어요. 그럼 이번에 C가 들어갔구나. 반대편에 G가 있었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 또 비슷한 방법인데 DNA 중합효소가 DNA를 하나 붙일 때 수소이온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산성인지를 산성이 pH가 변하는 거를 살짝 보면은 요번에 그러면 보세요. A를 쫙 흘렸는데 신호가 안 변했어요. 그럼 A가 안 붙었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A를 쫙 흘렸는데 신호가 변했어요. 그럼 A가 붙었네. 그럼 반대편은 T였겠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다 씻어내고 요번에 C를 쫙 흘려줘요. 그러면 신호가 나왔다? 그럼 반대편에 G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을 쓰고
뭐 여러 숫자가 있는데 뭐 이 숫자가 중요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표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발전이었어요. 우리가 사람 유전자를 처음 해독한 게 2000년경에 한 20여 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그때 처음 비로소 한 사람 DNA를 전체를 해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3년 걸렸대요. 한 사람 거 해독하는데 13년 걸리고 돈은 거의 3조 원이 들고 수천 명이 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자를 왜 알고 싶었을까요? 유전이 질병과 관련이 되니까 뭔가 진단과 관련해서 알고 싶어서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해봤자 몰라요. 왜? 어떤 유전자가 어떨 때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고 또는 어떤 유전자가 어떨 때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 거를 뭐 1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데이터가 있어야 이 유전자는 이런 거구나. 얘가 이렇게 변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유전자 알아서는 필요 없고 수많은 사람 유전자를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난 20년간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켜서 이제는 한 사람 유전자 보는데 100만 원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3조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발전이죠. 근데 100만 원도 사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장비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더라고요. 더 이상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전자 DNA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DNA가 우리 사람의 DNA가 세포 안에 있는 게 30억 개라고 합니다. 근데 30억 개인데 그 중에서 진짜 유전자를 담고 있는 부분은 30메가 정도, 그러니까 3천만 개 정도래.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읽느라고 100만 원 들이지 말고 1%밖에 없는 거 그것만 잘라서 읽으면 한 사람이 읽을 거에 100명 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00원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읽지 않고 유전자 부분만 잘라서 읽는 거를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유전자 중에 많은 유전자 중에 요 부분만 잘라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요 부분만 잘라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지나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PCR. PCR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PCR이 알고 싶은 유전자를 증폭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만 알고 싶은 유전자만 어떻게 증폭하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알고 싶은 유전자가 서열이 내가 안다면은 거기에 붙는 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온도를 올리면 DNA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다음에 살짝 온도를 낮추면 내가 넣어준 게 여기 가서 붙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붙으면 DNA 중화표소가 알아서 잘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렇게 DNA 중화표소가 이렇게 DNA를 반대편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였다가 2개가 됐죠. 그럼 이거 반복을 하면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4개가 8개, 16개, 32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알고 싶은 곳만 잘라내서 거기를 증폭해서 DNA를 염기서열 분석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염기서열 분석하는데 이런 거, 여기 붙을 거, 얘네들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유전자가 한 2만 종류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PCR 하는 이런 거를 2만 종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DNA 합성을 이제 해야겠네요. 그렇죠? DNA 합성을 하려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DNA 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잉크젯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DNA 용액을 조그맣게 뿌리면서 합성하는 장비를 이렇게 개발하는 걸 그동안 해왔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더 말씀드릴 텐데 DNA 저희가 DNA 합성을 한 거는 결국에는 DNA 염기 서열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하려고 DNA 합성을 했는데
DNA 합성을 하면서 보니까 DNA 합성이 그래도 쓸모가 많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코로나 때 백신 맞으신 거 뭐라고 하던가요? mRNA 백신이라고 했죠. mRNA 백신을 만들려면은 미지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mRNA를 빠르게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NA 합성 기술이 있으면 이런 백신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용으로도 DNA 합성을 하면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조직 검사하는 사진입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얇게 조직을 잘라서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하고 의사의 눈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상하게 생겼네. 여기는 암이다. 그렇게 진단을 주관적으로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배울 때도 그렇게 주관적으로 배우셨겠죠. 근데 물론 진단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 유전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포 중에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세포가 있잖아요. 피부 세포도 있고 근육 세포도 있고 지방 세포도 있어요.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DNA는 다 똑같아요. 그거 아세요? 다 똑같은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DNA가 똑같은데 왜 다 다르게 생겼을까요? 발현된 유전자의 종류가 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도 발현된 유전자 종류, 양을 알면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DNA가 결국에는 단백질로 가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데 중간에 mRNA를 거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프린터 요 슬라이드 글래스처럼 생긴 거가 DNA가 잔뜩 심어져 있어요. 여기를 확대한 게 여기고 여기를 확대한 게 여기인데, 요 점에 DNA가 이렇게 풀 잔디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DNA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 글래스에 가로 세로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가 DNA로 써 있고, 또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T로 끝나요. TTTT 끝내는데 왜 그러냐면 mRNA가 고맙게도 끝에가 A가 쭉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DNA에다가 T를 쭉 써놓으면 mRNA A랑 T랑 이렇게 짝꿍이 만나서 mRNA가 이렇게 딱 잡히겠죠. 그러면은 요 조직을 얹어놓으면 바로 밑에 있는 거, 옆으로 안 가고 바로 밑에 있는 거랑 붙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걸 뜯어내서 검사를 하면, 한 번에 섞어서 검사를 해도 mRNA 앞에 아까 XY 좌표가 가로 세로 위치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DNA 염기서열을 쭉 하고 나면은 나중에 엑셀 정렬하듯이 쭉 하면 가로 세로 위치별로 정렬하면 요 위치에 무슨 유전자가 얼만큼 있었구나. 그거를 각각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조직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얼만큼 나왔고 어떤 유전자는 얼만큼 있으니까 요 세포는 암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 요거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DNA 합성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DNA 합성을 잘하면 여러 가지 진단에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정밀의학이라고 합니다.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부르는데, 암 진단하고 그러는 것을 앞으로는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해 할 수 있고 어떤 약이 더 잘 들을지도 알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이제 DNA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오늘 의공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의료기기를 할 때 A를 알고 싶은데 A를 알 수 없어서 B를 찾는 것, 그런 노력들 하면서 DNA 얘기가 나왔고, DNA 염기서열 분석을 하려고 DNA 합성을 했다. DNA 합성을 잘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DNA를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데이터 스토리지예요.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동영상 많이 보시죠. 너도 나도 동영상을 막 올려요. 오늘 요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용량이 크거든요. 근데 막 너도 나도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한 20년 뒤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저장을 할 데이터, 뭐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때 데이터가 요만큼 생길 것 같은데 요거를 예를 들면 USB 메모리 같은 거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SSD 그런 데다 담으려고 보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려면 반도체 공정으로 만드는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만한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면 실리콘 웨이퍼가 이만큼 필요한데 그때 실리콘 웨이퍼 생산량을 생각해 보니까 100만 배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없겠네. 그러면은 다른 저장 매체를 찾아야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거의 후보로 사람들이 생각한 게 DNA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데이터를 DNA에 담아보자 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느 교수님께서 청 교수님 요즘 어떤 연구하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제가 요즘 DNA 데이터 스토리지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내 몸에 넣겠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생명체에 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여기 상어, 조금 이상하게 생긴 상어인데 일반적인 우리 그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상어래요. 과학자들이 좀 걱정이 많은 과학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종자를 보관해 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씨를 잔뜩 모아놨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붕괴돼도 씨는 다 보존해 놓자. 나중에 다 농사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걱정이 많으신지 인류의 모든 지식을 DNA에 담아가지고 요 심해상어 세포에 넣어놓자 그런 생각을 가진 과학자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심해상어냐면은 왜인 것 같아요? 심해상어가 오래 산대요. 500년 산대요. 진짜 500년인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500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500년은 얘가 잘 보관하고 있겠죠. 그리고 근데 왜 오래 사는 거 더 많이 있을 텐데 왜 심해상어냐면 바다 깊은데 햇빛이 안 닿는 데 있으니까. 근데 햇빛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크림 왜 바르는지 아시죠? 피부 보호하려고 바르는데 피부에 있는 세포가 햇빛을 받으면 그 중에 자외선 받으면 노화가 된대요. 왜 노화가 되냐? 자외선을 받으면 DNA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DNA가 끊어져 가지고 손상이 되면서 이제 잘못돼서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요 상어는 바다 깊숙이 사니까 햇빛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손상도 안 받겠구나, 잘 보존이 되겠구나 해서 여기다가 담으려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으신데 오늘 얘기하는 DNA 데이터 스토리지는 우리 몸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카세트 테이프 얘기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테이프 긴 데에 음악이 순차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것처럼 DNA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DNA에다가 순차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10진수 쓰잖아요. 거의 10진수 쓰죠. 0, 1, 2, 3, 4, 5, 6, 7, 8, 9, 10진수를 쓰는데 컴퓨터는 몇 진수를 쓰죠? 2진수를 쓰죠. 0하고 1이에요. 근데 우리 DNA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4진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A, G, T, C 4개니까 4진수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데 00을 A, 01을 G, 10을 C, 12를 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데이터를 변환해서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 거를 DNA로 합성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NA를 갖고 있다가 원하는 DNA를 꺼내서 염기서열을 분석해요. 그럼 그게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AGTC 서열이 뭔지 알고 그거를 다시 우리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DNA 데이터 스토리지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쓰는 거는 DNA 합성이고 DNA 염기서열 분석은 데이터를 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DNA 장점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핵 안에 있는 DNA가 30억 개 DNA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억 개인데 AGTC 그 작은 그렇게 1마이크로 2마이크로 되는데 30억 개 그러니까 3기가거든요. 3기가인데 아까 보니까 AGTC가 2비트씩이잖아요. 그럼 3기가니까 6기가 비트예요. 6기가 비트가 우리 세포 안에 그 작은 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DNA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보관이 오래된대요. 우리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는 뭐 100년쯤, 뭐 10몇 년 지나면 데이터가 지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사용할 때 데이터가 갑자기 지워져서 난감했던 경험은 없을까요? 그거는 왜냐면 컴퓨터가 전원이 켜 있으면 계속 0은 0으로 1은 1로 제대로 계속 써줍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동안에는 데이터가 이상하게 되지는 않는데 보관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지워져요. 근데 DNA는 오래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미 이 영화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에 보면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죠? 물론 영화지만 이거 사실은 아니고 영화지만 어떻게 됐냐면 모기가 공룡 피를 빨았는데 하필이면 공룡 피를 빨자마자 호박에 갇혔어요. 그래서 수천만 년 지나서 과학자가 이 안에 있는 모기 안에 있는 공룡 피를 꺼내서 DNA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공룡을 복원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아, 그럼 DNA가 되게 오래 보관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공룡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뭔가요? 매머드. 네. 요거는 실제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약간 눈 내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추운 데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맘모스가 죽은 다음에 얼음에 갇힌 채로 묻힌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알래스카, 시베리아 그런 동토에 맘모스가 언체로 마치 냉동실에 있는 고기처럼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직에서 DNA를 꺼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다시 복원시키려고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관이 오래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몇천만 년, 몇백만 년, 뭐 적어도 10만 년 이상 복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써놓고서 2040년에 데이터를 써놓고 10만 년 보관할 일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는 아니어도 이런 장점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한 20년쯤 전에 많이 썼던 MP3 플레이어예요. 요즘은 거의 안 쓰죠. 근데 제가 요거를 그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고 싶어 이게 제가 취미생활로 골동품 모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중고로 이렇게 하나 깨끗한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신나서 이제 노래 들어봐야지 하고 이거를 제 MP3 파일을 복사하려고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케이블이 다르더라고요. USB 연결하는 건데 케이블이 바뀌었어요. 근데 케이블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을 했는데 인식이 안 돼요. 찾아보니까 20년 전 건데 안 망가졌어요. 되게 깨끗한데 20년 전 건데 그리고 USB인데 지금도 우리 USB 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USB 드라이버가 윈도우 XP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멀쩡한데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DNA에다 써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캠코더, 여러분 캠코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캠코더도 20년 전에 있는 게 있었는데 멀쩡하고 테이프도 멀쩡한데 그것도 컴퓨터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그런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워지기도 전에 아예 못 쓰게 되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DNA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DNA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DNA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든 읽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DNA는 우리 몸 건강하고 관계가 되니까, 유전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진단을 위해서 DNA를 읽는 기술은 항상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DNA에다 써놨으면은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00년, 200년 지나도 읽는데 호환이 안 돼서 못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DNA는 어떻게 합성하냐? 뭐 이렇게 여기 96개 이제 이렇게 튜브가 있거든요. 요런 데다 처음에는 요런 데에다 넣고 시작을 했다가 96가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쓰려면 96종류는 너무 부족하다. 100만 개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했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DNA 합성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튜브로 막 복잡하게 용액을 전달해 가지고 DNA 합성을 했어요. 원하는 곳에 A, G, T, C를 이렇게 뿌려줘 가지고 합성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하는 데에다가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많이 못 만들겠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회사인데 잉크젯 프린터로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 거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밑에 슬라이드 글래스가 있는데 잉크젯 프린터로 잉크젯 프린터로 이제 지금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 색깔이 그러니까 A, T, G,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를 하고 싶은 곳에는 거기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위치에 계속해서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뿌린 다음에 그러면은 한 층이 된 거죠. 2층, 3층, 4층, 5층 그렇게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쭈르륵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잉크젯 프린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써서 조그만 전극을 써서 하는 것도 있어요. 조그만 전극을 만들어서 전압을 걸어 가지고 DNA가 전압이 걸린 데만 DNA가 와서 붙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전극인데 이렇게 전압을 걸어준 것만 DNA가 붙어요. 그러면은 A를 쫙 뿌려주고 요번에 A를 쌓고 싶은 데만 전압을 걸어주면 A가 거기에 붙고 그리고 씻어낸 다음에 C를 쫙 뿌려주고 요번에 C를 붙이고 싶은 데에다가 전압을 걸면 거기에 C가 붙고 그런 거예요. 그런 기술도 있고 또는 빛을 받으면은 거기에만 DNA가 붙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번에는 T를 여기에만 붙여야겠다. 그러면 T를 여기에만 빛을 비춘 다음에 T를 쫙 뿌려주면 거기에만 T가 붙고 씻어낸 다음에 또 A를 붙이고 싶은 데다가 빛을 붙여서 이렇게 반복하면 DNA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여기 뭐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이걸 자세히 읽으시라고 써놓은 건 아니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잘한다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아직 충분치 않아요. 아까 DNA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람들이 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거를 하드디스크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DNA에다 담자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회사의 DNA 합성 그 기술로 하면은 그 2040년 데이터를 담는데 어느 정도 돈이랑 시간이랑 뭐 그런 게 필요할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이 10경 정도래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10경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1억 원이 10,000개 있으면 1조고 1조가 10,000개 있으면 경이고 그래요.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10경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10경 얘기하니까 합성 비용이 꽤 비싸구나 일단 감이 오셨죠. 근데 2040년에 필요한 데이터를 DNA를 합성을 하려면 지금 기술로 전 세계 GDP를 기준으로 8천억 년 어치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180번 반복할 만큼 전 인류가 돈을 벌어서 숨만 쉬고 먹지도 않고 돈을 모으면 1년치 데이터를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기계를 100만 대 만들어서 한꺼번에 합성하면 얼마 걸릴까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2천억 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합성할 때 씻어낼 때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합성은
화학 합성하는데 아세톤 같은 걸로 씻어요. 유기용매. 아세톤 뭔지 아시죠?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그런 알코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합성을 하려고 그 아세톤을 그 같은 유기용매를 얼마 쓰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2040년 1년치 데이터를 쓰려면은 지구 바닷물 240배 정도 되는 아세톤 같은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NA 데이터 스토리지가 아직까지 바로 앞에 와 있진 않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DNA 합성 말씀드린 건 화학 합성인데 화학 합성 아까 뭐 잉크젯으로도 하고 반도체 기술로도 하고 빛을 쏴서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 어려운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아까 100만 분의 1도 안 틀리고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세포는 사람 세포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분열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그 작은 세포 안에서 DNA 중합 효소가 하루에 우리 세포의 DNA가 얼만큼 있다고 그랬죠? 30억 개. 그게 30억 개가 6기가비트 정도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세포에서 6기가비트를 하루에 다 쓴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렵게 화학 합성하지 말고 그러면은 DNA 중합 효소를 쓰면 되지 않겠냐. 걔는 수용액이죠. 물에서 하잖아요. 수용액이니까 아세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모로 좋겠는데 단백질 그러니까 DNA 중합 효소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세포에 있는 DNA 중합 효소는 어떻죠? 베껴 쓰기만 할 줄 알아요. 내 몸에 있는 DNA를 똑같이 베껴 써서 세포가 두 개 될 때 요 세포 DNA가 똑같게 하는 게 DNA 중합 효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계속 다른 정보를 쓰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DNA 중합 효소는 없을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들이 또 그런 걸 찾았어요. 여기 뭐 이름이 길게 써 있는데 TDT라고 하는 DNA 중합 효소가 있는데 이거는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무거나 쓴대요. 근데 아니 베껴 써야 요 세포가 분열할 때 똑같이 될 텐데 아무거나 막 쓰면 이런 DNA 중합 효소가 왜 필요할까? 우리 몸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백신 맞으셨을 때 그 mRNA 백신 맞았을 때 백신을 우리가 왜 맞죠? 항체 생기라고 맞죠. 그렇죠? 항체가 이제 처음 들어온 미지의 거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항체 뭐예요? 그 항체 누가 만들어요? 결국에 그 항체를 만드는 DNA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뭐예요? 내 몸 안에 정보가 없었던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처음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면역 반응에서 그런 걸 만들려면 계속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써보고 끼워 맞춰보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TDT예요. 그래서 얘는 한 줄로 막 아무거나 계속 막 써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들어온 바이러스하고 맞는 게 생기면 이제 그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구나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하면은 원하는 서열을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렇게 했고 TDT라는 효소를 뿌리면서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곳에 아까 빛을 비춰서 원하는 곳에 하는 그런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하고 같이 써서 빛을 비춰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DNA가 효소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는 걸 보이려고 여기 악보가 있죠. 그럼 악보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이렇게 염기 서열로 변환한 거를 써놓고 이거를 DNA 합성을 해요. DNA 합성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꺼내서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악보로 변환을 해서 소리가 나오면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이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요거를 해서 DNA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네, 요런
되게 간단한데 이런 게임에 나오는 이런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네 마리오 게임이죠. 그래서 뭐 짧은 데이터지만 어쨌든 데이터에다가 DNA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쓰고 다시 꺼내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의공학 기술 발전하는 것 필요한 어떤 사고방식이 중요한가 그런 거 조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DNA 말씀드리고 DNA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의공학 말씀드렸는데 의공학이 뭐냐 생물이나 또는 의료 진단 같은 데 있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과학하고 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그럼 풀어내는 게 의공학인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많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들도 보면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던가요? 근데 그거를 그런 쪽으로 응용하는 그거는 이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이렇게 있네요.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면은 이 표면이 친수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으면 소수성이라고 그런다. 관계가 소원한 건가 보죠. 물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소수성인 표면에다가 전압을 걸면 물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퍼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친수성, 소수성인데 소수성으로 해놓고 물방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다가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물방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의공학 하는 사람이 물방울 움직이는 거를 왜 만들었을까 하면은 여러분 아까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실험 해보셨잖아요 전에. 그거 이제 뭐 화학 실험할 때도 생물 실험할 때도 하는 게 거의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하는 데에다가 원하는 시약을 조금 원하는 만큼 떨어뜨리고 섞어서 거기서 조금 더 꺼내서 다시 다른 데 섞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저거를 넓적하게 만들어서 물방울이 막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요 시약이랑 요 시약이랑 여기서 만나서 섞이게 하고 또 물방울을 잘라내서 요 시약이랑 또 만나서 섞이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결국엔 아까 손으로 스포이드로 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재밌네 이런 걸 알았으면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아는 건데 이게 뭔가요? 예,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모터로 돌아가죠. 모터는 어떻게 돌아가죠? 전기를 가하면 모터가 돌아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모터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것도 알죠. 그렇죠? 전기를 넣으면 돌아가는데 내가 돌리면 전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뭐 펠티어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 얘는 전류를 흘리면 여러분 뭐 반도체 냉각 방식 정수기 뭐 그런 광고 보셨나요? 그게 이거예요.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워져요. 근데 얘도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겁게 해주면은 전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보여드린 초음파 영상 장비 그건 어떻게 하나요? 전기를 걸면 초음파가 발사돼요. 근데 반사돼서 초음파가 들어오면 초음파를 맞으면 거기서 전기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네.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아까 전기를 걸어서 물방울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물방울을 움직이면 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방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LED가 켜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것도 처음에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만 요거를 만들고 나서 다른 거 응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전기를 가니까 물방울이 움직여? 그러면 나는 물방울을 움직이면 전기가 나오는지 봐야겠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한자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과학기술로 홍익인간을 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뭐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홍익인간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과학에 또는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로초등학교 강준환입니다. DNA 언어도 결국에는 컴퓨터 언어로 바꿔야지 컴퓨터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을 하고 합성하고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물론 여기 DNA를 보관했다가 DNA를 읽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로 다시 바꿔야겠죠. 근데 AGTC로 있는 거를 01010011 뭐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거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DNA 염기 서열 분석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 DNA 전체 분석하는 거 하루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들고 하루면 다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루 정도 시간은 걸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지금 기술로는 읽는 것보다 쓰는 게 10만 배 느리고 10만 배 비싸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물론 아직까지 더 발전해야겠지만 쓰기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 의공학부에서 어떤 인재상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의공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언제 생겼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의공학의 처음 선구자는 이제 퀴리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의공학이 발전된 그런 걸 보면은 주로 전기를 한 분들, 전기 전공, 기계 전공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공학 처음 응용 중에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가 인공심장이었어요. 왜 인공심장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공심장이 조금 인공간은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인공뇌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인공심장은 이렇게 박동하는 거니까 이거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동하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박동기를 만드는 거니까 전기 또는 기계 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서 조직공학 또는 뭐 여러 가지 세포를 가지고 하는 것들, 화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DNA도 그렇고 그래서 의공학은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의료기기, 진단기기, 치료기기도 말씀드렸지만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융합해서 하는 것이어서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DNA가 요즘 교과과정 제가 조금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깊이는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하느라고 약간 쉽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막 필기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설명하면서 1시간 정도 설명하면서 되게 기쁘게 신나게 이렇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